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무교해주는 출판인 운동이다 그런 제목인데 어, 이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판 운동이 곧 무교회주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의 한 그 가닥에 출판이 있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교회주의의 기본은 기독교 신앙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파생적으로 출판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김규신 선생은 성소선 출간을 여러 차례 떡을 물 위에 뿌리는 출판 사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 선생 글 가운데 제가 그 떡을 물 위에 뿌리는 출판 사업이라는 표현을 네 번 발견했습니다. 네 번. 그러니까 34년도에 한 세 번 되고요. 37년도에도 한 번 있고. 그러니까 김 선생이 이렇게 여러 번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슴에 새겨두고 있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출판 활동의 의미를 깊이 고민한 흔적이며 기독교 지식인으로서 그의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말이다. 떡을 뿌린다는 표현은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해서 유래합니다. 여기서 떡은 작가의 사상, 언어, 경험, 글을 상징합니다. 물 위에 던진 떡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라앉는지, 돌아올지 모른다. 저술 역시 마찬가지다. 책을 내더라도 독자가 어떻게 읽을지 예측할 수 없고 영향은 즉각 드러나지 않는다. 때로는 묵묵히 흘러가듯 수년 뒤나 혹은 다음 세대에야 누군가에게 닿는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은 그 저술가에게 깊은 위로가 된다. 좋은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다. 따라서 이는 그 시간을 신뢰하라, 결과를 조급히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말은 지식인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 명령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양식을 내놓으라는 요구다. 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헤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 자원, 즉 생명의 양식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곧 내 생명의 일부를 내어놓아라.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눠라. 라는 윤리적 명령이다. 출판과 저술은 지식인에게 단순한 표현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인식, 양식, 사유를 역사 속에 흘려보내는 증언 행위다. 이는 권력의 검열, 대중의 무시, 비난의 위험을 동반한다.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불확실한 시대, 불안정한 독자와 여론, 왜곡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도 진리를 담은 말을 멈추지 말라는 뜻이다. 지식인의 떡은 지식, 사상, 양심, 비판의 언어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안위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시대라는 물 위에 던져야 한다. 역사의식은 현재의 시야를 넘어 시간의 긴 호흡을 의식하는 능력이다. 11장 1절의 여러 날 후에는 바로 그 역사적 지평을 열어준다. 지식인의 글과 말은 당대에서는 무시되거나 왜곡될 수 있지만 역사는 언젠가 그것을 회수한다. 당대의 권력과 대중이 그 가치를 몰라도 진실한 말은 시간을 통과하며 다시 읽히고 결국 역사가 그것을 도로 찾는 순간이 온다. 이는 지금 당장은 사라진 듯 보여도 역사가 기억한다는 믿음이자 역사의식의 근거가 되는 신앙적 직관이다.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주는 듯하다. 지금의 시대가 내 말을 흘려보낼지라도 진심으로 던진 떡은 역사가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말하라. 진실한 언어는 물 위에 던져줘도 가라앉지 않는다. 김교신은 공덕리 시절에는 주로 걸어서 통근했지만 36년 정릉으로 이사하던 무렵에는 자전거가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성서호선을 우체국에서 발송하거나 서점에 배달할 때도 자전거를 이용했다. 가까이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송두영이 말한다. 그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는 뻔하다.
수백 명 독자에게 보내는 잡지에 피봉을 써야 했고 봉투에 넣고 난 뒤 하나하나 우표를 붙여서 주소를 적은 다음에 발송 준비를 마치고 자전거에 싣고 우체국에 가서 발송했다. 인쇄소에서 잡지를 출고하면 또 몇 군데 서점에 배달했습니다. 그때마다 서점 주인들의 눈총을 받았다. 일기에 보면 잡지를 시내 서점에 배달할 때마다 이것도 잡지라고 팔리지 않은 잡지 등등의 말이 귀에 거슬린다. 때로는 모욕에 가까운 관경도 당하고 난다. 물론 서점 주인들은 조선 사람이요 간판에 예수 또는 기독을 걸어놓은 서점들이다. 저편에서는 사실을 말할 뿐이겠지만 이 편은 부흥회에 참석한 셈으로 매달 이런 경멸 당하는 것을 즐기니 감사한 일이다. 가장 유효한 신앙 부흥은 예수 이름으로 모욕받는 때에 온다. 그러니까 이 김 선생의 그 심정을 이렇게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그 서점에 갈 때마다 서점 주인들이 이제 안 팔리는 책이라고 그 책을 갖다 주는 김교인 선생마저도 격렬하는 투로 조롱조로 이렇게 뭐 안 보이게 말한다지만 김 선생 귀에 다 들리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죠? 성소호선 출가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이었다. 김교신은 100년, 500년 뒤에 동지를 구하노라고 했다. 당장은 사라지는 듯 보여도 그 글이 언젠가 누군가의 삶에 다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노평구는 김 선생 제자죠. 이따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노평구는 종로의 한 서점에 비치된 성서조선을 발견하는 계기로 김교신과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된다. 서점 주인들의 멸시를 받아가며 떡을 물 위에 뿌린 김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노평원생 얘기인데요. 노평원생이 1912년생이십니다. 2003년도에 돌아가셨고요. 이분이 그 뿌리 깊은 나무에 1980년도에 혼자 내는 잡지의 주인 노평구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이제 여기에 실리게 됩니다. 그 인터뷰에서 노평구 선생은 개인 잡지 성서연구를 출간하는 직업적인 잡지쟁이, 즉 출판인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거는 저 지난번에 노평원 선생 기념 강연 때도 그 아드님, 그 둘째 아드님 노영 선생이 증언했죠.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그 아버지의 직업을 적어내라는 그 칸이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적을지 몰라서 노영 선생이 그 아버지 노평원 선생한테 물어봤답니다. 그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학교에 내는데 그러니까 출판인으로 적어라 그러셨더랍니다. 그러니까 출판인 맞긴 맞죠. 500호까지 잡지를 내셨으니까 노평원 선생님이 그 무교의 신앙 잡지 성서연구 400명 남짓의 독서를 가진 성수영군은 늘 적자를 면치 못했고 주필 노평군은 조산원을 하는 아내에게 집안 살림을 맡겨야만 했다. 형편을 아는 지인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셨지요 하고 위로를 던지자 노평군은 단호히 답한다. 물론 돈이 아쉽지.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제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더 큰 문제는 사상이 말라버리는 거야. 사상이 늘 왕성하게 솟아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신앙이 그냥 주여 주여 그냥 그 복이나 빌고 그 자기 자손 잘 되게 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 이런 거를 비는 거 그리고 자기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삶의 하나의 그 지침으로 하나의 그 사상의 사고의 기초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것이 신앙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발전돼야 된다는 거죠. 사상으로 신앙이 기독교 사상으로까지 발전이 되어서 자기 전공이면 전공, 자기 직업이면 직업 이런 사회 각 부분에 신문 한 장을 보더라도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노평원 선생이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출판의 뜻을 품고 500권까지 낸 거는 그 노 선생님의 신앙이 물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바탕이지만 그 500권까지 끌고 나가게 한 거기에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신앙의 바탕을 둔 사상이 있는 거죠. 출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예? 역사 의식, 예? 이것이 후대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100년, 500년 후에라도 내 글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역사 의식이고 역사 사상인 거죠. 후대를 기약하는 마음. 저는 그것이 그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사상으로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이 저는 노평 선생님한테서 배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1946년부터 99년까지 반세기 넘도록 500호를 기록한 월간 잡지 성서연구 출간의 뒷심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기독교 신앙 가진 분들 참 뭐 그 주변에 많이 보지만 기독교 신앙 가졌다고 다 이렇게 500호까지 잡지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사상, 신앙을 갖되 그 신앙이 각별한 그 자기 어떤 의지와 사상과 어떤 진리로서 표출되는 그 방식이 노평원 선생님한테는 500호까지 가능한 성서 연구라는 거죠. 노평구가 선생이 1960년에 진리와 독립이란 이게 이제 노평원 선생이 500호까지 성서 연구를 간행하셨지만 1960년도에 진리와 독립이라는 잡지를 한 8호까지 또 냈습니다. 월간 잡지를. 그러니까 8호까지 내다가 이제 결국은 그만두셨는데 이것도 왕성하게 솟아나와야 할 사상을 기독교 사상이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 이 책에 보면 뭐 그 당시에 뭐 그 뭐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외교, 정치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키에르케고르도 있고요. 이런 사상들이 여기 진리와 독립이라는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거 지금 다 지금 PDF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다 올려져 있습니다.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그는 단행본 출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것도 저 출판이죠. 잡지와 단행본. 그래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노력한 끝에 스승의 글을 한데 모아 김교신 전집 이것을 펴냈다. 생애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기인 50대를 바쳐서 노평우 선생의 출판에 힘을 쏟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노평원 선생님 얘기입니다. 그는 잡지도 잡지지만 책에 큰 욕심을 낸다. 이거 인터뷰한 사람 얘기군요. 그것은 모든 사상은 저작을 통해서 먹혀들고 들어가야 하며 책은 한 나라의 문화에 잣대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공부한 것을 책으로 엮어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잡지를 만드는 동안에 책도 함께 펴냈다. 그러니까 잡지도 내고 단행본도 내고 뭐 전형적인 출판인의 자세죠. 노평구 선생은 김교신 전집을 출간한 뒤 성소연구에 실렸던 자신의 글을 한데 묶어 책으로 내려고 했다. 잡지 내는 일도 힘에 겨운데 단행본까지 내려니 힘도 들고 공부도 하기 어려웠다. 친구들이 만류했다. 그의 친구들은 글을 보고 책을 집어치우라고 했다. 잡지 내기도 힘든데, 성경 공부하기도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하느냐. 그가 김교신, 노평구 선생이 김교신, 스승 김교신의 전집을 냈듯이 누군가가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의 전집을 꾸밀 거라고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벌써 노평원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다 알지 않습니까? 노평원 선생님 계좌 가운데 노평원 선생의 글을 출판하겠다고 생각이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 선생님이 그걸 다 아시고 살아 생전에 다 하신 거죠, 알아서. 아, 노평구 선생이 스승을 위해 김교신 전집을 냈듯이 제자 중 누군가가 전집을 내줄 것이니 한 가지에만 전념하라는 충고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전집을 생전에 홀로 출간했다. 제자들 가운데 출판의 가치를 이해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훗날 노평원 선생 별세 후 그 부산이죠? 김해인가요? 김성진 선생이 노평구 전집의 그 마지막 권을 출간해서 전집을 완간한 건 그나마 참 불행 중 다행이었다. 자, 김교신 선생이 생각한 책의 가치입니다. 성서조서는 27년 7월부터 42년 3월까지 15년간 통권 158호를 간행했습니다. 24쪽 남짓의 개인 잡지 성서조서는 매호가 적자 간행이었습니다. 200명 남짓한 독자에게 받은 구독료는 우편 요금을 충당할 정도였다. 영리 추구는커녕 김교신의 월급을 쪼개서 발간 비용을 대했다. 중일전쟁 이후 검열을 핑계로 자진 폐간해버리면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을 터이지만 김교신은 우직하게 출간을 이어갔다. 극심한 식량난과 물자 부족 가운데서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세속적 이익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김교신의 행보는 기이해 보이기까지 한다. 보통 사람은 흉내내기 어려운 길이다. 김교신의 모친은 평소 송두영에게 우리 교신이는 성소수원밖에 몰라라고 말하곤 했다. 악조건을 무릅쓰고 성서조선이라는 인쇄물에 목숨을 걸다시피 힘을 쏟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오겠지만 가족들한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김 선생은 자기 월급의 70% 정도를 성서조선 발간비로 썼다고 합니다. 예, 굉장한 출혈이죠. 어, 김교신은 성서의 대지에서 근대 현자 칼라일을 인용해 출판물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한다. 예, 김 선생이 애독한 책들 가운데 칼라일 있죠. 의상 철학하고 영웅 숭배론. 아주 김 선생이 아주 굉장히 사랑했던 저자입니다. 사상가 칼라일. 그 영국의 무교회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금은과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고 강조한다. 칼날은 김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가였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혹은 금은과 아름다운 밭 또는 다이아몬드, 라듐 같은 것이 귀한 물건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뜻 있는 이는 서적이야말로 인류가 소유한 물건 중에 제일 귀중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근대 현자 칼라일은 서책의 집합이 현대의 진정한 대학이다. 어?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뭐냐? 칼라일은 결국은 책의 집합이 진정한 대학이다. 응? 그래서 서적으로서 대학 건설의 최대 요소를 삼았다. 그래서 그 우찌무라에게도 영향을 준 무교회주의 선구자 칼라일은 책의 집합이 현대의 진정한 대학이라고 했다. 우리의 진정한 대학은 장서라고도 했다. 책의 중요성을 말한 건 칼라일만이 아니다. 밀턴은 아레오파기티카에서 책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내렸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적 창조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책을 포기하는 자는 이성 그 자체를 죽이는 것이며 말하자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땅에 짐이 되어 삽니다. 그러나 좋은 책은 위대한 영혼의 고귀한 생열입니다. 책은 한 생명이 죽은 뒤에도 그 영혼을 불멸의 보물로 고이 간직합니다. 한 번 생명이 죽으면 어떤 세대도 그 생명을 되살릴 수 없고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습니다. 그 책에 대한 찬가죠. 그 서양의 대학 도서관 담벼락에 이 밀턴의 그 이 구절이 종종 새겨져 있곤 합니다. 그 돌판에 새겨져 있죠. 밀턴은 책을 이성 그 자체, 위대한 영혼의 고귀한 생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과연 성소조선이야말로 김교신 선생이 남긴 이성 그 자체이자 그 영혼의 고귀한 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라일은 책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책이 등장하면서 교회에서의 설교도 목회 활동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목소리로 설교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이 등장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참다운 책을 써서 잉글랜드 전체를 상대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주교요, 대주교가 아닙니까? 잉글랜드에서 제일 가는 성직자가 아닙니까? 나는 몇 번이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신문과 잡지를 쓰고 시와 서적을 쓰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근대국가의 진정한 실질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책이란 얘기죠. 책이 곧 교회고. 그래서 칼라일은 책을 쓰는 사람이야말로 근대 국가의 실질적 교회라고 말한다. 프로테스탄티즘과 무교회주의가 책과 출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김교신의 성서선 발간은 한국 사회의 진리의 콘텐츠를 채우기 위한 출판 운동이기도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판운동 그 자체가 무교회주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교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그 흐름 가운데 하나가 출판운동이다 그런 얘기죠. 중세교회의 특징은 말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설교하는 성직자들은 민중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현인이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쇄술 혁명 이후 근대에는 책이 그 역할을 대신했고 카할랄에 따르면 책이 기존의 교회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 또한 책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혼탁한 시대에는 책이야말로 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에는 책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를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또한 인쇄된 책을 매개로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까? 들의 백합이 갖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종래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은 그것을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한 줄기의 흐름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보다 진정한 예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책을 쓴다는 것은 들의 백합이 갖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책을 쓰는 사람은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 행위는 진정한 예배다. 책을 쓰는 사람은 기존의 성직자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 칼날 말입니다. 교회 바깥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문인 작가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주교요 대주교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찌무라가 이런 글을 보고 이제 감동을 했겠죠. 우찌무라 칼라일 글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교요 대주교다. 그러니까 우찌무라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실천했다. 그 다산의 저술가로서 수많은 단행본을 출간했고 도쿄 독립잡지, 성서의 연구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출판물의 근대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깨우친 그에 의해 무교회주의 전통에 수립되었고 김교신은 스승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생 그 뜻을 실천했다.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성서소설을 158호까지 간행했고 그 결과물이 김교신 전집이다. 그 무교회는 문필과 저술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 아니, 무교회주는 곧 책과 글이다. 책이 없다면 무교회주의도 없다. 칼라일은 책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한다.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또는 하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이 책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은 잉크가 묻은 종이 조각. 그것이 하지 않은 일이, 하지 않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의 외형은 종이 조각에 잉크가 묻은 것에 불과하지만 책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능력의 최고 행위가 아닙니까? 김교신이 성서선 발행에 전 생명을 걸고 노력을 쏟아부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성서선 발행은 그의 인간 능력 최고 행위였다. 그 노력과 분투 덕분에 한국 사회는 고전 하나를 얻었다. 노평우 전집도 마찬가지다. 책은 한 나라의 문화의 잣대라고 했던 노평우 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교회주의는 곧 출판운동이기도 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 선생이 이제 성소선 발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좀 내밀한 그런 장면들을 지금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서조선 발행의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였을까? 200명 남짓 독자가 보내주는 구독료는 우표값밖에 되지 않았으니 경비 부담은 거의 다 김교신의 몫이었다. 그는 잡지를 맡은 지 1년 반 뒤에 잡지 발행 경비를 언급했다. 아무 교파에 속한 것 없이 35호의 편집을 마치려 할 때 기자 또한 놀란다. 기자라는 건 본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여 오늘까지 성장했는가? 앞으로의 경영은 어떠한가? 전혀 미지수다. 예산도 없거니와 결산은 물론 수지를 초월한 계산법이다. 오늘까지 약 1,500원의 자금을 썼고 약 1,500원. 그 당시 돈으로 1원이 한 2만 원 됩니다. 1,500원이니까 한 3천만 원 되는 거죠. 잡지 대금 수입은 근일에 이르러 겨우 우편료에 충당할 만큼 되었으나 누가 큰 돈을 제공한 바도 없었고 장래 구체안이 작성된 바 없건만 오늘까지 자라왔고 또 주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자라리라. 물론 인쇄비 기타 성조지에 관하여 단 한 푼의 부채도 없다. 단 한 푼의 부채도 없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 행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라고 했으니 오늘까지 오늘까지 오늘까지라고 얘기했죠. 응? 오늘까지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까지 성서조선 발행을 단독으로 맡은 30년 5월부터 31년 10월까지 이 글을 쓴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1년 반 동안 지출한 경비가 약 1,500원, 당시 1원이 2만 원. 그래서 요즘 돈으로 한 3천만 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 1년 반 동안
그런데 이제 김규 선생의 월급이 얼마냐면 대략 한 113원입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한 226만 원인데, 그러니까 200만 원 초반대죠, 그죠? 이런 정도 월급을 받는 분이 3천만 원을 인쇄, 그 발행 경비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어? 연봉을 훨씬 넘는 거죠. 연봉이 2,700만 원이고 상여금 몰수당까지 포함하면 요즘 돈으로 한 2,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1년 반 동안 연봉을 훨씬 넘는 그런 3천만 원 돈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이죠. 김교신이 성소선 출간을 단독으로 떠맡은 12년 동안 상시로 늘 12년 동안 꾸준히 이런 지출이 발생한 건 아닐 것이다. 이런 경제 생활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선생도 부양 가족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응? 단독 출간 초기에 일시적인 과다 지출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초기 1년 반 동안에 뭔 사정이 있어서 큰 지출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한 푼의 부채도 없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년 10월 5일 현재 부채가 없다고 강조하는 건 과거에 부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김 선생이 책임을 혼자 떠맡기 전인 동인제 시절 제15호까지 출간하면서 누적되었던 공동부채가 있었고 그걸 김 교신이 혼자 떠안은 것으로 그리고 청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김 교신이 공동부채를 갚았다는 추정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두 가지 문제가 의문점이 설명이 됩니다. 첫째로 너무나 과다해 보이는 경비 지출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 과다한 지출은 1년 반 동안에 국한되었고 부채 청산 이후엔 그나마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치지는 그런 상태까지는 안 되는 그런 정도로 꾸준히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속 가능한 수준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월급 생활하는 교사, 그것도 대가족을 거느린 노모와 처자식을 거느린 가장이 매달 잡지를 위해 월급 봉투에 손을 댄다. 그것도 10년 넘도록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제 아무리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던 시절이라고 해도 어머니와 아내의 양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의 전적인 신뢰 없이는 이어가기 어려운 일이었다. 둘째로 김 선생이 성소설에 지출한 적지 않은 비용을 고려할 경우 유석동이 34년 9월에 성소선 발간은 그 주필의 명예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했을 때 김교실이 받았을 충격과 분노 그리고 격한 반응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김교실 선생은 다음 호를 집필할 각오가 용기가 나지 않아 몇 번이나 펜을 잡았다가 떨어뜨리고 주 그리스도를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선생이 저 성조 창간 동인 6명 가운데 유석동이 같은 양정 교사였거든요. 그 와세다 대학 영문과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김교신하고 이제 약속도 몇 번 했다가 다 뻐그러지면서 그 빵꾸를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선 다음에 이제 김 선생에 대한 그 악담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김 선생 귀에까지 들어왔고 그 주필의 명예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 김 선생이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입으로 담기도 참 쑥스러울 정도로 아주 심한 말. 김 선생이 평소에 글로 절대 쓸 수 없는 말씀을 하거든요. 뭐 배반자라니, 뭐 침전은 뭐 창기와 같다라니, 예? 뭐 이런 식의 격한 표현을 김 선생이 이 무렵에 남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마 34년 그 무렵에 김 선생 글을 읽어보시면 그 심한 말, 그 떠난 동지에 대한 굉장히 원망 섞인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유석동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 배신감이 엄청나게 그 타격이 컸습니다. 가족들의 후일담에 의하면 김 선생은 양정학교 교사 월급 중 70%를 잡지 발간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꾸려나갔다는 말도 전한다. 그 일보 33년 8월 1일에는 한성도서의 인쇄료
인쇄비가 185원 21전을 청산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앞에서 본 대로 31년 10월에 모든 부채를 청산했다고 했으니 그 어간에, 그러니까 31년 10월부터 33년 8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10개월이죠. 2년이 채 못 되는 그 기간의 어느 사이인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간에 누적된 인쇄비였을 것이다. 근데 그 액수가 월급, 한 달 월급을 훨씬 넘어요. 한 달 반치 월급을 몽땅 쏟아 부은 셈입니다. 여기에 종이값은 별도죠. 그죠? 인쇄비만 그거니까.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로서 출혈이라고 해도 좋을 과다 지출이다. 가정 경제가 이래서야 지탱이 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참,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크기거든요. 발행 경비를 혼자 희생적으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김교신이 40년 3월에 양정 사임 후 겨우 반년 만에 경기중학에 재취업한 이유, 그리고 41년 3월에 경기중 사임 후에 반년 만에 개성 송도중학교에 다시 또 취업하게 된 이유도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잡지 발행 경비 조달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38년 4월 1일 일기에서 38년이면은 이때가 이제 소위 제3차 교육령이라는 게 총독부에서 발령이 돼가지고요. 이때부터 조선어를 일체 학교 내에서 쓸 수 없게끔 초, 중 등 학교에서 일본어만 쓸 수 있게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사참배 강요하고요. 그리고 뭐 근로보국되니 뭐니 해서 강제로 또 끌고 가서 노역시키고 말이죠. 학생들 수업 안 시키고 말. 그러니까 이런 때거든요. 이때가. 이때 함석헌 선생은 오산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일기에 보면 함 선생의 그 오산학교 사직을 김 선생이 현명했다 라면서 부러워해요. 아마 김 선생이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이때 때려칠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거든요. 근데 당장 못 그만두고 한 2년 더 하세요. 2년 더. 그 이유도 저는 부분적으로는 잡지 발행 경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거 뭐 월급의 70%, 글쎄요, 70%가 과장이라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절반은 된 것 같거든요. 암만 낮게 평가한다 그래도. 그러면 그 경비를 김 선생이 그 정릉 산골짜기에서 농사 져가지고 그 경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모은 돈도 없는데. 이따 또 나오겠지만 김 선생 가정 경제가 절대 유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빚이 많았어요. 막 집으로 차압딱지가 날려고 그랬거든. 그런 형편에 어떻게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도 뭐 다 생활해보면 다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 김교신 선생은 34년 자신의 노동이 출판 비용을 대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34년에 이게 22번 불변의 변동이라는, 그래서 출판 비용을 대기 위한 노동도 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두 일이 두 어깨에 넘쳤으니 쟁기 잡은 자가 무엇을 돌아보고 섰으리라. 김 선생 표현입니다. 출판 비용을 대기 위해 노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교사직이죠, 교사직. 그래서 교사직에서 물러났을 때 가장 아쉬웠던 건 아마 출간 비용이었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 교사직은 부업이고 성서조선 발행이 본업이었다는 그의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절박한 사실이고 현실이었다. 그가 치른 물질적 희생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근데 이런 걸 하고 말이죠. 이걸 38년도, 39년도 이때 그 뭡니까? 한국 시민 서사 그런 걸 실었던 걸 보고서 김 선생이 큰 뭐 신앙에서 변절했다더니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신학자들이 악담을 퍼붓고 하는 거는 정말 김 선생의 내면을 정말 한치도 못 들어가 보고 하는 헛소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때려치면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되는데 김 선생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 시민 서사를 왜 실었겠어요? 응? 그 성서소설에 실리는 그 말씀을 애타게 기다리는 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독자 중에 하나가 이제 소록도 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김 선생을 정말
조금이라도 그 공감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들으면 절대 김 선생을 그 손가락질 할 수가 없죠. 정말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정말 그 유치한 정신적으로 미성수가.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혹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형편이 넉넉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김 선생의 생활은 넉넉지 않았다. 개인 일기 일부에는 여롭지 못한 가정 형편 얘기가 종종 나온다. 이런 얘기는 일부에는 써 있지만 일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가정 형편 얘기를 활자화된 그래 누가 시켰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아무도 안 보는 개인 일기니까 쓰지. 자, 거기 일부에 뭐라고 썼냐면 이건 일부는 이제 활자화되지 않은 개인 일기입니다. 근래 매달 적자가 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집세 9원이 밀려 압류당할 뻔했다. 그래서 10원을 겨우 빌려서 준비했다. 그 집이 압류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3년 3월 9일에는 32년 제2기분 호세 미납으로 호세라는 게 이제 주민세죠. 그래서 이 사업 관리가 집으로 올 것이라는 전화가 있어서 금 10엔 48조를 급히 송금하고 면했다. 그러니까 집으로 사업 관리가 올 뻔한 상황을 면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 가정 경제가 그야말로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그 형편없는 수준인 거죠. 저축도 없고. 그래서 매달 살림에 적자가 났고 세금 미납으로 관리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찾아올 거라는 통보를 받고서 부랴부랴 급전을 마련해 주민세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풍족한 환경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그러므로 김교신의 희생은 부자들의 연복괴 헌금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 금전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자. 그러면 종이값과 인쇄유만 있으면 잡지가 절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원고 작성 및 총독부 인쇄소 우체국을 드나드는 데 소요된 모든 시간과 노력과 수고는 온전히 무료 봉사이자 헌신이었다. 등교하여 수업을 마친 후 2월로 출강하여 백성사무 겉봉투 쓰고 붙이고 풀 붙이는 거죠. 우체국 및 경성역에 운반하는 일은 물론이요 시내 서점에 배달하며 수금하는 일까지 단독으로 한다. 서점에서는 선생이 이처럼 친히 다니시느냐 그 비아냥거리는 거죠. 대체 위로의 말인지 조롱의 뜻인지 모르겠다. 주필 겸 발행자 겸 사무원 겸 배달부 겸 수구민 겸 교정계 겸 기자 겸 일요 강사 등등 성서 연구해줘. 성서 강의. 그 외에 박물고사 겸 영어 수학 교사 겸 가정교사 겸 농구부장 겸 농구협회 감사 겸 박물학회 회원 겸 지역학회 회원 겸 외국학회 회원 겸 직원 운동선수 겸 호주 겸 학부형 등등 야말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월광에 비추는 가엾은 자아를 헤아리면서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월광에 비추는 달빛에 비추는 가엾은 자. 김 선생 말에 이런 말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자기 연민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다 나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는 삼수가 중천에 올랐다. 도쿄 유학 학력으로 보나 당시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보나 그 당시에 교사면은 그 요즘으로 치면 사회적 지위가 굉장하죠. 네? 김교신 정도의 인물이 잡지 몇 권을 싸들고 서점에 판매를 위탁하는 건 흔치 않은 광경이었을 것이다. 생업인 교사직과 집안에서의 가장 노릇과는 별개로 주필 발행인 사무원 배달부 인쇄소 우체국 심부름꾼 수금인 교정기 기사를 겸했고 일요일엔 성경 강사에 걸도했다. 이렇게 밤늦게 집필 작업을 하노라면 곁에서 지켜보는 모친의 걱정은 커진다. 이날도 김교신은 늦은 시간까지 원고를 집필하고 있었다. 성령 감동의 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전 3시 반까지 네? 집필하려니 어서 자라는 어머님 걱정이 성화 같으나 글 쓰는 일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때라야 됩니다. 조금만 더 쓰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새벽 삼수가 아까도 삼수 얘기 나왔죠. 그 집에 돌아올 때 삼수 이 별이 이게 오리온 별자리인데요. 새벽에 뜨는 별이랍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새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4시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이게 지금 그 집이 퇴근하는 시간이 새벽 3시, 4시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
아마 제 짐작컨대 아마 이렇게 밤늦게 돌아오는 건 아마 이제 그 시내에서 일 마치고 양정 그 뭡니까? 박물실에 가서 뭐 그 원고 쓰다가 이제 저 밤을 꼴딱 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에 와서 아침 먹기 위해서 오는 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참 정말 기적 같아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성서서는 월간 잡지다. 주필은 작성한 원고를 청독부 경북 도서과에 제출한 후 검열에 통과되면 매달 말일 전에, 그러니까 3월이면 3월 오면 2월 말까지, 4월 후면 3월 말까지 즉 인쇄 제본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3월 오면 3월 1일 날 정도에 이제 발송을 해야 3월 한 2, 3일 혹은 3, 4일에 독자들이 받아보거든요, 집에서. 어, 빌빚을 갚기 위해 늘 마감에 쫓기는 생활입니다. 이건 손현섭 선생님도 잘 아마 느끼실 텐데 그 어려움을. 매달 두세 번 밤샘 작업하는 건 기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월간 잡지이기에 월말이면 더욱 바쁘다. 36년 10월 11월 29일 월말이죠. 뭐 매달 두세 번씩 두세 번 밝히지 않으면 잡지가 안 된 적이 없다. 그다음에 그러고라도 1년 역사 끊어지지 않고 출산하는 것만은 나의 큰 이적이다. 어, 김교신은 교사직보다 성소선을 최우선에 두었다. 전 존재를 쏟아부은 헌신이었다. 잡지를 중단하기만 하면 일신의 편안함과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대의 생활인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실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삶이다. 그래서인지 김교신은 감기, 몸살, 두통, 눈병 등을 늘 달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람이 하기에도 벅찬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은 물론 전업 농부의 버금가는 농사일에서부터 성소샘 발행, 남행조사, 농구부장, 그리고 여기에 일주일에 3일 이상의 성경 강의 준비, 일에 양도 양이지만 그의 성격상 하나하나가 대강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좀 빨리 읽었더니 좀 빨리 끝났네요. 다행히.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이때도 보십시오. 삼수가 중천에 솟았다. 제가 지금 이 날짜를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1월 말일이죠. 이때면 아마 이제 그 원고를 마감하는 그 정말 그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응? 박물실에서 이제 혼자서 마감 원고 쓰느라고 이렇게 새벽까지 글 쓰다가 이제 어, 새벽 한 서너 시에 혼자 그 양정 저 말독의 정문까지 자전거 타고 털털털 가는 거죠. 응?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역 뒤에 있는 양정 지금 소기정 기념관이죠 지금 서울역 뒤편에 있는 그 양정 그 학교에서부터 그 종로를 지나서 해화동 지나서 저기 뭡니까 그 어, 정릉까지 자전거 타고 그때 무슨 위등이 있겠어요? 가로등이 있겠어? 캄캄한 밤중에 자전거 타고 정릉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돈도 안 되는 작은 잡지 하나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건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의 생각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이 가진 생각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여기 한 낭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바로 교사였던 김교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 월급의 무려 70%를 어떤 일에 쏟아부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쓴 게 아니라요. 매달 월급의 70%를 계속 썼다는 겁니다. 평범한 교사 월급에서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부담이었을 텐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쏟아부은 대상이 독자가 딱 200명뿐인 잡지였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그 주인공이 김교신, 그리고 그가 만든 잡지 성서조선입니다. 그는 무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이 잡지를 지켜냈어요.
이게 말이 15년이지 사실상 이 모든 일을 거의 혼자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주필에 발행인, 사무원, 심지어 배달하고 돈 걷는 일, 교정 보고, 기사 쓰고, 주말엔 강연까지 이 모든 역할을 정말 혼자서 다 해낸 거죠. 물론 돈 문제만 힘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서점에 잡지를 가져다 줄 때마다 이런 거 팔리지도 않는데 왜 자꾸 가져오냐는 식의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게 김교 씨는 이런 무시와 멸시를 오히려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돈도 없지, 사람들은 무시하지. 이런 상황에서 대체 뭐가 그를 버티게 했을까요? 그 해답은요, 성경의 한 구절에서 비롯된 아주 강력한 믿음, 그리고 그만의 철학에 있었습니다. 김교 씨는 자기가 하는 일을 설명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바로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행동을 이끈 말 그대로 인생의 원동력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떡이 뭘까요? 바로 글로 쓴 자신의 생각, 양심, 뭐랄까? 생명의 양식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떡을 던지는 물은요, 당장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역사의 흐름, 바로 그 시간 자체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였어요. 내 생각이 이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거다. 이런 깊은 믿음, 그거 하나로 버텼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김교신의 이런 생각이 그냥 혼자만의 독특한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철학을 들여다보면요, 시대를 앞서갔던 서양 사상가들의 생각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밀턴은 좋은 책은 작가의 영혼과 생명이 담긴 피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 작가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토머스 칼라엘이라는 사상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그는 아예 현대 사회에서 진짜 교회는 바로 책을 쓰는 작가들이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작가와 그들의 글이 전통적인 성직자나 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영적 중심이라는 거죠.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죠. 자, 그럼 다시 김교신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굳건했던 그의 믿음, 그가 물 위에 던졌던 그 떡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의 노력이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돌아왔습니다. 정말 드라마처럼요. 노평구라는 한 젊은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성서조선 한 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책 한 권이 그를 김교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헌신적인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평고라는 제자가 남긴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돈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한다는 건 핑계다.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말라버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와, 스승의 철학이 제자에게 그대로 이어진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스승의 뜻을 잇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죠. 먼저 성서연구라는 자신만의 잡지를 무려 50년 넘게 발행했고요. 또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서 스승인 김교신이 쓴 모든 글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 모아서 김교신 전집으로 출간해냈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잡지 한 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김교신에서 노평구로 이어진 이 끈질긴 잉크와 종이의 운동,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무교회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김교신이나 노평구 같은 사람들에게는 책을 만들고 글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지적인 활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 자체가 신앙 공동체였던 거죠. 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곧 교인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김교신이 평생을 바쳐 잡지를 만들었던 건 단순히 책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선 거였어요. 그건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궁극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그는 돌이나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종이와 잉크로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 생각의 교회를 세운 셈이죠. 거의 1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만들어지고 또 쉽게 사라지는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과연 미래를 위해 어떤 떡을, 어떤 의미 있는 생각을 물 위에 던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입니다.